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와 환경 영향 평가 유지, 투트랙 대응을 했고 보수 진영은 언제나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강력 규탄, 사드 즉시 배치, 한미 공조 강화. ICBM 사드로 못 막습니다. 미국에 떨어진 ICBM을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어떻게 막나요? 그리고 한미 공조는 왜 사드로만 해야 합니까? 여태 우리가 미국서 사들인 무기들은 다 뭔가요? 지난 10년간 36조어치 미국 무기를 사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 1위국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 간 미사일 전력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우리 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릴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한 1990년 당시 이미 북한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으로 2000km, 이제는 10,00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를 겨우 800km에 묶어뒀죠.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면서 내건 명분이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자기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하는 사드를 한국 땅에 들이고 있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수출품 뭐라도 하나 더 사주나요? 사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 그건 따져보는데, 그런데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무기 하나로 북핵이 다 해결될 것처럼, 무기 하나에 한미 공조가 다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네네. 월요일이 되면 기운이 나십니까? 아니면 또 월요일이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뭐 대부분이 월요병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굉장히 힘이 없으신데요. 힘이 있어요. 자, 또 북한 미사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예.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예. 핵 보유 양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란 게 북한의 위험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 뉴스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1979년인가 그때 무슨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무슨 계약도 아니고 지침이란 말로, 지침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내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지침을 줬어요. 지침 가이드라인. 저는 용어부터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한국 미사일은 180km 이내로 해라. 180km면요 서울에서 평양도 안 돼요. 그거밖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년대에 협정을 따로 맺었죠. 그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협정을 따로 맺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1300km 대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동 미사일. 180km 대 1300km. 그리고 90년대 이미 2500여 600 정도 대포동 한참 이름을 날렸죠. 대포동의 이름 때문에. 그 한미 미사일의 그 기술 격차, 전력 격차는 이미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이 제한 때문이었죠. 지금과 같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풀어줄 때는 재밌는 게 김대중 정부 때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미사일 사거리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진보 정권에서 나왔어요. 항상. 근데 김대중 정부 때 300km로 늘렸거든요. 당시 근데 300km를 올려준 이유가 그때 미국이 팔아야 되는 미사일이 에이테킴스인가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 걔가 사거리가 300km였어요. 그래서 그거 팔려고 사거리를 반격을 준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거리가 떨어지고 그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항상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미국 무기를 항상 사줘야 되고. 참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계속 앞서가니까, 우리 미사일 사거리 혹은 뭐 중량을 탄도 중량. 중량을 늘리려면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하고. 자,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드하고 북핵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를 두려우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다, 혹은 뭐 ICBM도 해결될 것처럼 할 얘기가 없어 그렇거든요. 달리. 그리고 사드가 들어와야지 한미공조가 강화된다니. 다른 무기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무슨 사드 하나 가지고 한미공조를 얘기해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얘기죠. 자, 답답합니다. 맨날
북핵 얘기 나오고 미사일 얘기 나오면 사드 배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환경영향 평가 하지 말아라, 빨리 배치하라. 북한 미사일이 2대입니까? 4대예요. 1000대가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드 몇 대로 미사일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1000대는 어떡하냐고요. 그럼 사드를 1000개를 배치하나요? 1개 배치해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난리인데. 사드로 북핵을 해결할 수도 없고 미사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자꾸 사드 얘기만 합니까, 맨날. 답답하네요. 자, 이 얘기는 전문가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주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고,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다가 생긴 염증 때문에 발등까지 불어올랐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4번째 발가락에 MRI 촬영을 하고 3시간 동안 정밀검사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신경이나 뼈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검사를 하러 외부 진료를 허가했다면서 더위도 심해져서 염증이 붓고 평소에 잠도 잘 못 잘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위 구치소 관계자의 말들은 매체에 따라 바뀌어요. 예, 이게 TV조선처럼 보수 매체는 항상 건강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좀 있으면은 건강 이상설이 있으면 무슨 소리냐, 건강에 아무 이상 없다면 구치소 관계자 얘기가 나오고, 구치소 관계자들끼리 서로 얘기가 항상 달라요. 정반대 이야기. 구치소가 제가 보기에는 잠실 체육관 정도로 넓거나 서로 아주 사이가 나쁘거나 구치소 관계자가 한 사람을 수백 명을 보거나, 예. 아니면 만들어낼 말이거나요. 예. 건강 이상설은 항상. 근데 이제 MRI 촬영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요. 어떤지는 공개하진 않겠죠. 예. 근데 4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찧었다고 염증이 소염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염증이 생겼다고 MRI 찍는 경우도 있는지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으니까. 방송을 듣는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문자로, 카톡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계 총수 간담회를 둘러싸고 이재용 부회장 쪽과 특검이 재판 중에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부회장 쪽은 특검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총수 간담회도 다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특검 쪽에서는 이번 간담회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진행된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안가에서 비밀리에 이뤄졌다라면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요,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측의 나름의 대담한 논리죠. 대담한 논리. 굉장히. 저는 이건 삼성 측에서 변호인 측에 연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쳤냐고. 미전실이 난리가 났다라는 예,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예, 재계 인사들하고 공개적으로 간담회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대담한 논리긴 한데, 변호인단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삼성 측에서 연락이 갔겠죠. 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예, 난리가 났겠죠. 변호인단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신박한 논리를 많이 펼쳤어요. 그때. 또 있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같은 재판에서요. 변호인단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강압에 따른 결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종류의 제가 보기에는 자백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사실 신상정보상으로도 공개적인 임대업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머니잖아요.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최순실 씨가 모략을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고 실토한 거죠. 예. 보통 그냥 조그만 빌딩 임대업자가 삼성 보고 뭐라고 한다고 삼성이 어이구 그러면서 몇백억 줍니까? 네, 강압을 느끼기에 쉽지 않은 대상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박살을 내죠. 근데 최순실에게는 박근혜라는 백이 있다는 걸 삼성이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기도 한 거고, 최순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박근혜 백 때문에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걸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자백한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어서 그 결과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뇌물죄가 되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 갑자기 나온 논리죠. 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워낙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밌네요. 최순실 씨의 강요가 왜 무서운지를 그럼 말해야 되죠. 예. 재밌는 논리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김 전 실장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을 골라내고 예산 지원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모태펀드가 좌파 자금 창구가 됐으니 어떻게 하라든지, 벤처 투자 임원진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영화는 콘텐츠 진흥에서 하라고 한다든지, 실제 다 실행 옮겨진 거군요. 네, 다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네. 모태펀드에 실제로 모 인사가 파견돼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모태펀드로 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전례가 없는 액수를 조건 없이 지원하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사안이고, 항소해도 제가 보기엔 형량은 모르겠습니다만, 무혐의가 나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다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박범계 의원이 재판부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대 교수들이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에 김상률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김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김소연 교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숙명여대가 두 사람을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류석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최근 청년대상 행사에서 일베 활동을 독려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8일에 대학생 청년 간담회에서 젊은 보수의 지지 확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에 일베를 하라면서 일베 이용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참 기량이 대단하네요. 예. 일베를 하라. 네, 또 뿐만 아니라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인을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비속어인 틀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썼다라고 합니다. 다른 정당은 굉장히 반가워하겠어요. 유석준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기량을 발휘해 주니까. 그러니까 유석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극우가 아니라고 하고 본인도 부인하는데, 일베가 극우가 아니면 뭐가 극우입니까, 사실. 일베의 모델은 제트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본의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이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교포. 네, 혐한 단체죠. 예, 제일교포라고 하는 적을 하나 설정하고 실제로는 극우 활동을 하는 거죠. 제트케의 뭡니까? 캐치프레이즈 혹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애국, 예. 반여성, 반진보, 똑같아요. 일베하고, 예. 실제 일본의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 일본 자민당이 실제로는 제트케를 충분히 문제 삼고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있다. 그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정황도 있고, 라고 하거든요. 일베가 제트케를 모델로 한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아요. 거의 완전히. 실제. 그리고 일베 하는 분들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에 가서 강연 듣고 뭐 이런 네, 행사도 그렇죠. 있었죠. 속칭 시계도 얻어왔었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정보기관이 대놓고 이런 제트캐를 모델로 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커뮤니티를 불러서 관계를 맺고 어쨌든 그런 일배를 하라고 그러면서 일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주 본다는 얘기죠. 예. 네, 이게 굉장히 노인층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말인데요. 정치인으로서는 참, 예. 정치인은 아니지만, 예. 본인이 학자인데. 예. 근데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가지는 자리의 무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도 유저라고 봐야죠. 이런 용어를 다 안다는 건. 본인 스스로. 대단합니다, 이분의 활약상이. 일배를 하라고. 예. 보통 정치인들은 일배까지 하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웬만한 예. 극우 정치인도요. 일별로 하라. 훌륭한 분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목 한두 개 정도 네. 정리해 주세요. 예.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실 이전하는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경향신문 기자들이 가서 만났는데요. 이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추선희 사무총장이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 접자는 얘기 나왔지만 끝까지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원래 지난 보수 정권 때는 이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정부 지원 받는 거 아니냐 라고 공세를 취하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정부 지원 안 받는다 우리는 돈 객출해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라면서 막 예, 통장 회비로, 예. 통장 뿌리고 그런 보도하는 언론사 앞에 가서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린 돈 한 푼도 안 받는다고.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을 접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소속돼 있는 어르신들이 무슨 소리냐 10년간 해왔는데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무실을 좀 옮겨서 하기로 했다라는 게 추선희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어버이연합의 탄생 즈음부터 지켜본 저로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부 지원이 끊겨서 활동을 못한다고 말하는 걸 처음 보고 예. 처음에 이제 다음에 카페로 시작했거든요. 예. 물론 뭐 다음 카페는 껍데기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정부 사이드에서 그 정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예. 누군지는 알 것도 같습니다만 거기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초반 한 1년 반 2년은 카페 오프라인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면 최소한 카페 100명을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페 오프라인에 100명, 200명이 모이는데 카페에는 회원이 10명이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저는 맨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서 모아서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카페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글 쓰는 사람이 1명, 2명 뭐 조회수 5 뭐 이랬거든요. 네,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도 관제대모 지시한 의혹받고요.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법 처리 방향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0초 정도 더 있다고 하네요. 아마 박봉계 의원이 연결이 금방 안 되나 봅니다. 하나 정도 더 하죠. 예. 네,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요. 연결됐다고 하는데 예, 그냥 예. 하죠. 예. 예, 미국 백악관에서 권력 투쟁이 한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경질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이거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싸운 거죠. 예. 예, 심지어 트럼프가 파리 잡으라는 호출까지 했다라는 비서실장의 폭로까지 있었습니다. 예, 비서실장 보고, 예. 자기 방에 와가지고 파리 좀 잡아라. 파리 다닌다고. 그 사람이 잘린 거고, 홍보수석에 해당되는 사람이, 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정말 가관입니다. 비서실장을 비행기 같이 타고 가다가, 예. 그 안에서 잘랐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잘렸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다가 올린 겁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미국 소식은 이번 주에 한번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기 난리 났거든요. 예. 지난주 한 주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할 만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판결문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판결문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합니까? 전문가로 볼 때? 네, 판결문을 좀 입수를 해서 정독을 좀 해보니까요. 예. 일단 그 이번 판결의 그 기초가 되는 헌법적 원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원리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권의 문제라든지 법치주의, 또 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가 선고를 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판결문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있다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한 재판부는 아닙니다. 이 재판부. 네, 그렇죠. 이제 물론 공소장에는 이제 공범 관계가 있다고 이제 명시돼 있지만 굳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네. 그래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네. 그런 취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네.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헌법은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적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거를 이유로 무슨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거든요. 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그래서 차별한다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의 기본 논조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봐주십시오. 예. 기본 논조가 원래 헌법은 좌든 우든 기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네, 진보든 보수든 그 불법이 아닌 한 정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적 정신인데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은 보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대통령이 보수를 더 많이 지원하고 진보 진영 쪽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인데 그중에 예술이 책임 심의위원 선정 부분이나 또 문예기금 지원 부분, 또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사업에서 지시하는 것은 이제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또 해놨습니다. 서로 충돌하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보수를 밀어주고 진보를 억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판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은 네 대목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부분 예술위의 책임 심의위원 선정에서 차별을 합니다. 예. 또 한 부분이 있고 예. 문예기금 지원에서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영화제 지원 또는 영화관 지원에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된 차별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종도서 선정 부분은 철저하게 절차 위반 측면을 부각시키고요. 네. 나머지 세 부분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다르게 좌파라는 이유로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차별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앞뒤가 분명히 안 맞네요. 그 자체적으로도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썼던 논리하고도 좀 배치되는 그래서 좀 판결이 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좀 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해했고요. 예예.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범이 안 된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오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무죄라는 그런 취지로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소위 이제 공소장의 공범으로 열거가 돼 있지만 당해 재판부의 당해 피고인은 아니에요. 당해 재판부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뭐 공범 여부를 뭐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요즘에 관행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뭐 몇 장을 들여서 열거를 판단을 해놨는데 그 판단을 해놓은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수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소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 불렸던 그 약칭인데요. 대수비에서 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 재판부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시에 보고 받은 거를 다 인정을 하는데 공범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를 표방했고 그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좀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이런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네요.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리고 또 이상한 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 그렇게 길게 언급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정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말고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른 피고인들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나 조윤선 또 김종덕, 김상률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뭐 비서실장 또는 수석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 신분의 변화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이하 대통령이라 칭한다 해놓고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돼서 탄핵 심판 파면된 그런 신분적 요소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강한 판사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닌데, 그러나, 아무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가장 중추적 기관인데, 지난 역사적, 헌법적, 법률적 사실들을 단 한마디도 표기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것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지적한 사람은 속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도 근무한 사람인데요. 아주 다른 재판부가 아주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 보고요. 서울중앙지법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또 법원은 부랴부랴 공보관을 통해서
또 해명도 하고 이거는 확실한 무죄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라고 또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른 본인이 재판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문을 그렇게 길게 쓴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무죄란 말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자 법원에서 재판부가 낸 판결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또 말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그 판결문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공보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공보관이 있는데요. 예. 공보관들은 그 당해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그렇죠. 해설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해설해 주거나 도와주는 측면에서 공보를 하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부장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소 보수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뭐 민변을 포함해서 법조계의 그러한 어떤 비판적 시각은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문은 여러 군데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논리적으로라도 일관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도 충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 지적도.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네. 부당한 줄 알면서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유죄를 선고한 거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장관한테 지시할 사람은 대통령인데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부당한 위법한 지시를 했으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논리 안에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해주십시오. 네, 역시. 그러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수개로 본 겁니다. 좀 표현해. 그렇군요. 예, 두목으로 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 자체 안에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그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이 문화예술계 배제 지원에 관한 지시를 한 것도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면죄부를 주려 하니까 아까 그 참 헌법상의 이상한 논리, 뭐 자기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니까 보수를 더 지원하고 진보를 좀 차별하는, 제약하는 그런 거는 헌법과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데라는 정말로 그것은 헌법학도들에게 큰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설치가 저는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 얘기를 5분 남았는데 해보자면요.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너무 이상한 것이 본인 전임 수석, 본인 전임 장관, 그 당시 자기 부하 직원인 비서관, 그리고 부하 직원인 차관 다 유죄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본인만 쏙 빠져나왔는지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 자체로도. 네. 이 조윤선 장관의 무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른 유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심리를 했지만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 3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의 양형 이유, 즉 형량을 그렇게 적게 준 이유를 판결문에 써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혹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지나치지만 않았으면 괜찮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는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재판부의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요. 즉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최순실의 사익 추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이거는 참작할 만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인식의 토대가 저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무죄에 저는 바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무수석실은 조윤선 수석 이전 박준호 수석이든 조윤선 수석이든 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었고 그 뒤에 지원 배제를 하는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조윤선 수석에 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특검에서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이 좀 바뀌긴 바뀝니다. 네네. 예, 바뀌긴 바뀌었으나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예. 법정에서의 증언만 부각을 시켜서 그거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는 얘기네요. 이제 눈을 감고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전임 수석이 전화로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설명했다. 전 장관에게. 전임 수석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그 법원에서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신동철 비서관의 진술, 또 김상률 교문수석의 진술이나 증언 등등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부도 판결문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거를 승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법률 용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법리는 그냥 눈을 감은 거 아닌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유독 드러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은 면할 길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판부가 그 주도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걸 다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은 눈을 감았고 실제 승인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본인은 사실은 그 임무가 수행되는 책임 부서와 부처의 장관과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인정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묵인 방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그 측면, 묵인 방조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로 모두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유지된 부분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위증만, 국회에서의 위증한 것을 가지고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진다면 만약 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해서 무죄라면 국회에서의 증언도 제가 보기에는 다소 위증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루고요. 이름 불린다고 하는데 1년 전에 결성된 연대기구라고 들었어요. 이 기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으면 그 어떤 남자 이름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사드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왜 사드가 한국 사람들한테 불필요한가? 그리고 왜 사드가 종국에는 우리 세계의 평화에 불필요한가? 그런 것을 알려내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국에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뭔가요?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여기 성주의 싸움이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힘든 많은 싸움의 하나의 심볼이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예전에 그 녹색당의 대선 후보로 정치인으로도 왔지만 하지만 또 제가 심심찮게 여기서 지금 계속 저를 대표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은 화난 엄마. 예. 왜냐면은 우리의 미래가 사드는 끊임없이 증강되는 군비 경쟁이나 핵무기에 대한 위기 상황은 우리의 전체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스타인 씨에게 그 사드와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주에서는 성견 평가가 없었다. 성주의 사드 배치는
생체 실험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신 내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사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로서 판단하길래 그런 말씀하신 건지? The only way to know is to do the 그것을 알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불가피합니다. 우선 알 방법이 없죠.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모델의 중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가 우리의 생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괌에서는 2년에 걸쳐진 굉장히 자세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성주 군민들 그리고 성주 군민들의 건강도 그만큼 보호되고 그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U.S. Army 미국 군 장비 사용 설명서에 의하면 사드에 노출되면 일정 정도의 거리에서 노출되면 이 내장 기관이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오븐. 전자 마이크로 오븐. 예. 마이크로 오븐에서 뭘 음식 고기 넣으면 화상 입는 것 다 익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있다고. 때문에 예.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 정말 자세하고 꼼꼼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한국민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우선 받아야 할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디아 벤자민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빈곤 문제나 보건 기후변화, 교육에 사용할 예산을 군사 예산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I don't know if Koreans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 사회를 볼 때는 굉장히 부자 나라라고 생각이 되게 쉬운데요. 사실은 그 밑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의 위기가 있고요. 또 학교를 다녔을 때 엄청난 빚을 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예, 대학생들이. 그리고 공공재가 굉장히 부족해서 다리와 길 상태가 굉장히 나빠도 못 고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공공재에 있던 돈을 더 빼서 더 많은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군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10%.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친 정책이에요. and you know we have more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군비 예산은 엄청나고 막대합니다. 뭐 러시아, 차이나 8개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요. 문제는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기지도 못하는 전장에다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트남전 이후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I think it would be 그것은 사실 상당히 멋진 일인데요. 그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 국가로서 거대한 제국인 미국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기도 하겠고 트럼프를 생각해보면 아마 좀 비즈니스맨이니까 경제 보복을 할 텐데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야 되고 존중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질스탄 씨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I agree with 미디아 씨의 대답에 굉장히 동의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권을 내세우면서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을 굉장히 동등한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네. 다른 옵션이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주권을 내세우는 나라로 인정함으로써 거기에 협조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네요.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트럼프 정부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taking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기를 걸고 있어요.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아 씨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를 마치기 힘들 예, 것이다. 틸스탄 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세요? I think his term is already over. 벌써 트럼프는 레임덕을 겪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정안이 벌써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창피한 의결표의 차이로.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국민이 보여줬던 경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탄핵하고 그다음에 촛불의 힘으로 탄핵을 했듯이 우리도 그를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I was going to say, the 자, 민주당도 싫어합니다. 그의 당인 공화당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이제 서로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친구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촛불 집회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겨울 내내 한국에서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보셨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we have seen in the last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중이 일어나서 항쟁을 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뭐 아랍 스프링이나 스페인이나 그리스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패하고 시민의 대표성이 없는 정부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정부로 바꿔내는 이러한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보고 정말 전 세계 시민들은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은 큰 감명이었습니다. Medea said it beautifully. I would only add. 미디아 씨가 벌써 너무 멋있게 얘기해 줬었는데요. 사실 촛불 항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천 촛불 집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빛나고 예전의 촛불 집회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반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의 촛불 집회는 군사주의와 그리고 주권을 찾아가는 시민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시민들은 미래가 시민의 손에 달려있고 평화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촛불 집회는 이런 영혼들을 끌어내는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뭔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만화에서 일어나거나 TV쇼에서 일어날 일인데 진짜로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근데 미국인들이 실제 자신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건지.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has been. 미국식 민주주의는 붕괴 직전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당 독재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독재.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제 믿지를 점점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게 아니라 힐러리를 반대해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으나 저 같은 제3의 후보들이 미디어나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금 미국은 앞으로 나아질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 앨리스 워커 씨가 한 말인데 민중이 가장 쉽게 자신의 힘을, 정치력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 미국 일반 대중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Oh yes, it's very popular. 당연합니다. The whole show. 굉장히 탄핵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트위트를 하나씩 더 날릴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이 결합하고 가까이 갑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사드 반대 연대가 앞으로 이 싸움은 적어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예정인 대략 뭐 1년여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There's a very powerful movement here. 김천과 성주 그리고 성주 원불교 지부에서 보여줬던 주민들의 용기는 사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이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선 몇 가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세계 동시다발적인 곳에서 시위를 한다. 예. 두 번째는 뭐 성주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한다든지. 그렇죠. 예.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함께. 그다음 두 번째는 군수복합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드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투자를 쉐어홀더들이 주주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투자 철회 운동을 벌인다. 그렇지만 주주들이라고 해서 뭐 돈이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돈이 어딘가로 항상 주주의 몫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 철회 미국 평화시민 대표의 질 스타인 씨 그리고 메데아 벤자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t's great to be on with such a famous person.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저는 아니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나 했더니 바로 앞에 JTBC 갔다가 가까워서 코앞이거든요. 건물이. 예. 뛰어오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뛰어오셨습니까? 아, 늦었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셨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미사일 지침 개정 얘기하기 전에 일단 북한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군에 계셨던 분으로서. 김일성,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일성 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딜을 하는 어떤 협상의 조건, 그다음에 지렛대로 사용했는데, 뭐 카드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 시기 때는 명백히 보면 생존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보유 그 자체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를 딜을 해서 양보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안보적 위협, 뭐 우려 이런 상황보다는 뭐 영구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그 핵탄두는 보유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인도 방식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 정권의 영구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위 서방 국가가 핵을 먼저 보유한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했어요, 사실. 그렇죠. 못하게 하는데도 예. 억지로 개발해 갔죠. 북한도 그 코스로 지난 한 15년, 20년간 걸어왔고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은 선언했고 헌법에까지 지금 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 인정하는 기사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뭐 서방에서 보면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핵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협상이라기보다는 한판 대결이죠. 어쩌면 이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협상이라는 딜을 하기 위한 어떤 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렛대 이상으로 예,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얘기하면 항상 중국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시점에 이걸 발사했습니다.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가 하면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 북한의 이유가 있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근데 열병식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치렀어요. 예. 뭐 36년 만에 어떻게 했다느니 천안문 아닌 곳에서 했다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는데 그 직전에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새벽에 왜 이랬을까? 이유 없이 하진 않으니까 북한은 보통 이런 일을. 뭐 저는 이번에 발사 자체가 중국의 열병식 하고 이제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그 전날이 7월 27일 날이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뭐 승전 기념일,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쏜 건데, 어떠한 또 특정한 사건이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월 4일 날 보여준 것에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ICBM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발표는 북한에서도 ICBM 맞는 사거리대를 분명히 보여줘라. 라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갔죠. 예, 더 높이 올라갔고 이게 뭐 지난번하고 다르게 뭐 제가 생각을 해도 한 10,000 정도 날아가니까 완전히 이번에는 뭐 누가 ICBM이 맞냐에 어떤 그런 논란이 안 일으키는 사거리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북한이 명분도 없이 또 국제사회의 어떤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딴지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결 양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 찬스에 쏘면은 중국이 압박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판단.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이번에 그 하원에서 그 북한 제재 법안을 나올 때도 이게 북한 제재 법안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서 푸틴이 막 화를 내고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국제적 여건이 자기네들 그닥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명분적 측면에서도 지금 시기에 한번 해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뭐 좋은 것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이미 핵을 보유했고 이건 ICBM급이 맞아.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쪽 사이드에 조용히 서줄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에 섰다. 예. 편은 안 해도 또 딴지만한 거면 되거든요. 그게 편이죠 뭐. 하여튼 그런 판단에서 했을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로 하는데 사드 얘기를 항상 논의가 넘어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북핵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ICBM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그 ICBM을 쏘자마자 우리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드의 내기를 이제 임시로 찬다는 말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사드 얘기 나오고요. 예. 군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화성 14하고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서조차도 이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드 이 화성 14호를 가지고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 사드에 대한 뭐 훈련을 한다, 이런 것 자체는 순수하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이제 모순이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군사기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뭐 정치적으로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동맹 차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의 자율적 억제력을 확장하려는 어떤 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와 북한의 미사일 전력차는 이미 뭐 80년대, 90년대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까마득히 그러니까 우리는 왜 ICBM 못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술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술보다는 이제 어떠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참 기분이 나빠요. 지침. 미국의 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북한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를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통상 지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협정 이야기했는데 전혀 협정도 아니고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자율규제 형식이라고. 자율지침. 뭐 자율지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전혀 압력이라고 표현하기 어떤 미국과 협의가 없은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압력이죠, 그게. 미국과 엄청난 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딱 문구가 만들어지고 되는 것인데 그냥 그러나 발표하는 형식은 전혀 미국은 빠지고 자율지침.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적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규제 형식을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한미 뭐 미사일 지침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인 거죠. 지침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북한은 90년대 이미 90년대 초반에 막 1,800, 뭐 2,000km 가까이 날리는데. 그렇죠. 예, 예. 우리는 180km 날리고 뭐 지금 10,000km 날린다는 상황에서 우리는 800km가 한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개발했겠죠. 냅뒀으면은 진작에. 그런데 이 소위 지침, 자율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한 것이고 이 기회에 거기 앞에 싣는 탄두의 무게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파괴력이 큰 건 못하게 하고 멀리도 못 날아가게 하고 이게 미국의 지침 아닙니까? 지침. 예. 명분상으로는 우리끼리 지침인데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미사일 능력을 계속 전력을 보강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 이때까지 정치적으로 물속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속이요? 제가 해군입니다. 그렇죠. 해군 출신이죠. 예. 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또 자주적인 어떤 억제력 차원에서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쭉 보면 70년대 말에 79년도에 백곰 사업을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몰래 했습니다. 해서 몰래 한 거죠. 사실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몰래 해서 이걸 성공해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것을 사실은 못하게 한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침이 된 겁니다. 이때는 뭐 지침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서한으로 좀 이렇게 보내서 하지했고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이루어서 이런 사안이 가서 이제 합의 사안이죠. 지침 사안이 가서 이것이 180km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말에 북한이 이제 대포동을 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렸죠. 300km. 사실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2001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을 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500km까지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500km 사거리. 그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500km 미사일을 벌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딜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1차 개정에서는 300km. 300km까지. 300km면요. 서울 휴전선에서 쏴도 한경도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한경북도는. 북한 전역이 커버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이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두고 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미사일 기지가 평양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북한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다가 2012년에 이제 2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1000km 요구를 했는데 800km를 됐고. 왜냐하면 제주도로부터 북한 끝까지 쏠 수 있어야 한다. 아니요, 제주도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남쪽 끝단부터 이제 해서 보면 신우주부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800km만 끊었느냐라고 이제 보면 아마 이제 중국의 겁니다. 아마 우리 쪽에서 이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950km 정도 되기 때문에 1000km가 그 어떤 주변국의 어떤 오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게 미국이 항상 명분이었죠. 명분이었죠, 사실은요. 중국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10,000km 날아가는데요. 우리 이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자기들은 짜들 배치해서 중국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한국에다 배치해가지고.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율적인 규제 형식, 그러니까 뭐 법적인 것이 없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확산,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대신 자기들 무기를 사라.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니네가 개발하지 말고 기술력은 있지만 개발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국 자극하니까 우리 거 사 그냥. 예. 우리가 봐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모습은 그거죠. 사실은요. 자신들의 무기에 관련된 가장 컸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확산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확산에 대한 것을 너희는 지켜주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우리 명분을 하에서 팔아주고 팔아주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사실은요. 기본 구도가 여기인데요. 자, 이 주제는 저희가 이제 잠깐 맛배기를 했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네, 오늘 인사 정도 나오신 거고, 더군다나 JTBC를 가시는 바람에 시간이 왕창 줄었고요. 아니었으면 좀 길게 나눴을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모실까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사드는 북핵을 막을 수도 없는데, ICBM 막을 수도 없는데 사드 얘기만 하잖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 예, 진짜 얘기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개정 그러니까 협정이 아니고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중국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사드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드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이 70년대 내와서 해온 명분이었어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중국을 자극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찌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드 논의에서 북핵 문제에서 사드 논의 계속 말씀하셨지만 논의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금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좀 뭐랄까요 북핵과 사드를 이거로 놓고 보지 마라. 그렇죠. 별개의 논의가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봤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먼저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임문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뭡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항상 많지 않았어요. 예. 많을 때는 다른 얘기로 세고. 예. 시간이 별로 부족한데, 어쨌든, 하고자 했던 얘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나씩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서 계속 다뤄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단순히 이번 금요일 날 발사된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 예고가 됐었죠. 정확한 시점은 아니었지만. 알고도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고, 이제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청와대에서 회의도 하고, 외국에서도, 외신들도, 북한이 이쯤 됐을 때 미사일을 쏠 것이다. 예측을 다 했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그 다음에 핵,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상 우리 보도가 됐었죠. 지난 금요일 밤에 쐈던 미사일은 거리상으로는 미국 동부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이 거의 이제 왔다. 다만 거기다 뭐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진짜 동부까지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물론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봐야 된다는 말도 웃겨요. 그냥 핵 보유국이죠, 뭐. 보유국이죠. 예. 그리고 미사일 수준도 ICBM을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봐야 된다. 예, 사실상 그거는 아직은 거기는 약간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계속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아니다 북한은 없어 이렇게 전략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다 문제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는 별개잖아요. 그랬을 때 전략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럼 북한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게 된 그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되느냐. 이런 사실 우리 얘기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 개발, 그다음에 미사일을 개발하게 놔둔 과연 책임이 어디 있냐.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죠. 타임즈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전 타임즈 편집장이 쓴 글인데 옛날 주한 미국 대사였죠. 그리그 대사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쓴 글이었는데, 역설적이지만,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 무슨 소리냐? 사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친한 사람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화는 전시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화를 하는 목적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친한 사람은 텔레파시로 다 통하지 굳이 대화할 필요 있습니까? 나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나하고 뭔가가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이 그리그 전 대사가 CIA 31년 동안이나 CIA 출신이죠. 이 대화가 가장 정확한 정보 소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재냐 압박이냐 이런 건 선택의 문제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화해를 할 것이냐, 그건 선택의 문제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제재와 압박과 사이에서 취사 선택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 타임즈에도 실렸지만 이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외신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 전쟁할 때 끊임없이 물밑에서 대화하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완전 차단이 돼 있어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북한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에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졌거든요. 완전한 차단. 그렇죠. 그래서 설마 한 라인 하나 정도는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북한과에 대한은 지금은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로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대화의 경우는 말이 되나, 진짜. 우리 한 9년 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 책임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주 큰데 그 얘기는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03년 이후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악의 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부시 대통령이. 그러면서 2003년 이후로 완전히 북한과의 모든 어떤 그런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책임은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과거에 64년도였었죠. 64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처음 핵실험을 할 때도 대만이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군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미국이 그때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군사 조치를 하겠습니까? 전쟁인데요, 그러면. 예, 지난 24일자인데 프랑스의 레세코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이 이제 그것이었는데, 50년 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미국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은 군사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전에 압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이 결국은 이렇게 실패로 온 것이고,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당시 미국의 중국 제재 대단했었어요. 대단했는데 다 안 통했죠, 결국은.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북한이 지금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압박 아무리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식의 압박은 소용도 없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발표도 있었죠. 그러면서도 핵 개발하고 제재가 결국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화를 단절하고 제재하는 것으로 핵을 포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전략으로 일관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건데, 물론 대화만으로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로 사용해야 되겠죠. 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나가야 될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죠. 중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탈원전 이야기. 그래서 이제 3개월 안에 어떤 대국민
토론회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그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판단에 중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보수 언론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분석과 비판과 이제 감시가 나오고 또 진보 언론에서도 그리고 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중국 그리고 일본,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러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와중에서 원전 강국이었는데 이걸 더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마당에 다른 수출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을 지금 많이 그 확산을 하고 있죠. 그것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예, 재생에너지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태양광에 그 투자하는 것이 세계 1위예요. 예. 미국이 원래 1위였는데 트럼프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중국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태양광 패널을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가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처음 생긴 건 아니지만 호수에다가 물 위에다가 이 패널을 쫙 띄우는 겁니다. 물 위에? 네, 물 위에. 호호.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되네요. 예, 이게 화이난시에서 있는 큰 호수에다가 이제 만든 그 얘가 하나가 이제 미국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호수에다 가면은 우리 지난주에 공장장님 그 우리 고기 먹으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사막에 만들면 좋은데 모래가 덮으면 어떡하느냐. 네. 모래 쓸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물 위에는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물로 바로바로 닦아낼 수가 있고 먼지가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나요, 근데? 예, 그럼요. 거기서 주변 도시에 웬만한 소도시의 그 전기, 그러니까 민간인들 그 에어컨 켜고 뭐 이런 정도까지 다 확보될 정도의 전기가 확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가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임상훈 소장님의 아젠다예요. 그래서 계속 네. 완전 이야기는 해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인문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논리 굉장히. 저는 이건 삼성 측에서 변호인 측에 연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쳤냐고. 미전실이 난리가 났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재계 인사들하고 공개적으로 간담회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대담한 논리긴 한데 변호인단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삼성 측에서 연락이 갔겠죠. 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난리가 났겠죠. 변호인단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신박한 논리를 많이 펼쳤어요. 그때. 또 있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같은 재판에서요. 변호인단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강압에 따른 결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종류의 제가 보기에는 자백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사실 신상정보상으로도 공개적인 임대업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머니잖아요.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최순실 씨가 모략을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고 실토한 거죠. 예. 보통 그냥 조그만 빌딩 임대업자가 삼성 보고 뭐라고 한다고 삼성이 어이구 그러면서 몇백억 줍니까? 네, 강압을 느끼기에 쉽지 않은 대상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박살을 내죠. 근데 최순실에게는 박근혜라는 백이 있다는 걸 삼성이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기도 한 거고 최순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박근혜 백 때문에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걸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자백한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어서 그 결과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뇌물죄가 되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 갑자기 나온 논리죠. 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워낙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밌네요. 최순실 씨의 강요가 왜 무서운지를 그럼 말해야 되죠.
예, 재밌는 논리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김 전 실장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을 골라내고 예산 지원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모태펀드가 좌파 자금 창구가 됐으니 어떻게 하라는지, 벤처 투자 임원진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영화는 콘텐츠 진흥에서 하라고 한다든지, 실제 다 실행 옮겨진 거군요. 네, 다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네. 모태펀드에 실제로 모 인사가 파견돼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모태펀드로 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전례가 없는 액수를 조건 없이 지원하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사안이고, 항소해도 제가 보기엔 형량은 모르겠습니다만, 무혐의가 나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다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박범계 의원이 재판부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대 교수들이 학교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에 김상률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김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김소연 교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숙명여대가 두 사람을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류석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최근 청년대상 행사에서 일베 활동을 독려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8일에 대학생 청년 간담회에서 젊은 보수의 지지 확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에 일베를 하라면서 일베 이용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참 기량이 대단하네요. 예. 일베를 하라. 네, 또 뿐만 아니라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인을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비속어인 틀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썼다라고 합니다. 다른 정당은 굉장히 반가워하겠어요. 유석준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기량을 발휘해 주니까. 그러니까 유석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우가 아니라고 하고 본인도 부인하는데 일베가 그우가 아니면 뭐가 그우입니까, 사실. 일베의 모델은 제트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본의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이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교포. 네, 혐한 단체죠. 예, 제일교포라고 하는 적을 하나 설정하고 실제로는 극우 활동을 하는 거죠. 제트케의 뭡니까? 캐치프레이즈 혹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애국, 예. 반여성, 반진보, 똑같아요. 일베하고, 예. 실제 일본의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 일본 자민당이 실제로는 제트케를 충분히 문제 삼고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있다. 그런 정서가 있다.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1979년인가 그때 무슨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무슨 계약도 아니고 지침이란 말로 지침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내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지침을 줬어요. 지침 가이드라인. 저는 용어부터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한국 미사일은 180km 이내로 해라. 180km면요. 서울에서 평양도 안 돼요. 예. 그거밖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년대에 협정을 따로 맺었죠. 예.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협정을 따로 맺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1300km, 대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동 미사일. 180km 대 1300km. 예.
그리고 90년대 이미 2,500여 600 정도 대포동 한참 이름을 날렸죠. 대포동의 이름 때문에. 그 한미 미사일의 그 기술 격차, 전력 격차는 이미 오래된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이 제한 때문이었죠. 네. 지금과 같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풀어줄 때는 재밌는 게 김대중 정부 때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미사일 사거리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진보 정권에서 나왔어요. 항상. 근데 김대중 정부 때 300km로 늘렸거든요. 당시 근데 300km를 올려준 이유가 그때 미국이 팔아야 되는 미사일이 에이테킴스인가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 걔가 사거리가 300km였어요. 그래서 그거 팔려고 사거리를 반격을 준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거리가 떨어지고 그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항상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미국 무기를 항상 사줘야 되고. 아, 참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계속 앞서가니까, 예. 우리 미사일 사거리 혹은 뭐 중량을 네, 탄도 중량. 예. 중량을 늘리려면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미국하고. 자,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드하고 북핵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를 들여오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다, 혹은 뭐 ICBM도 해결될 것처럼 할 얘기가 없어 그렇거든요. 달리. 그리고 사드가 들어와야지 한미공조가 강화된다니. 다른 무기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무슨 사드 하나 가지고 한미공조를 얘기해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얘기죠. 네. 자, 답답합니다. 맨날 북핵 얘기 나오고 미사일 얘기 나오면 사드 배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환경영향평가 하지 말아라, 빨리 배치하라. 북한 미사일이 2대입니까? 4대예요. 1000대가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드 몇 대로 미사일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1000대는 어떡하냐고요. 그럼 사드를 1000개를 배치하나요? 1개 배치해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난리인데. 사드로 북핵을 해결할 수도 없고 미사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자꾸 사드 얘기만 합니까 맨날. 답답하네요. 자, 이 얘기는 전문가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주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고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다가 생긴 염증 때문에 발등까지 불어올랐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4번째 발가락에 MRI 촬영을 하고 3시간 동안 정밀검사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신경이나 뼈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검사를 하러 외부 진료를 허가했다면서 더위도 심해져서 염증이 붓고 평소에 잠도 잘 못 잘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위 구치소 관계자의 말들은 매체에 따라 바뀌어요. 예, 이게 TV조선처럼 보수 매체는 항상 건강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좀 있으면은 건강 이상설이 있으면 무슨 소리냐, 건강에 아무 이상 없다면 구치소 관계자 얘기가 나오고, 구치소 관계자들끼리 서로 얘기가 항상 달라요. 정반대 이야기. 구치소가 제가 보기에는 잠실 체육관 정도로 넓거나 서로 아주 사이가 나쁘거나 구치소 관계자가 한 사람을 수백 명을 보거나, 예. 아니면 만들어낼 말이거나요. 예. 건강 이상설은 항상. 근데 이제 MRI 촬영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요. 어떤지는 공개하진 않겠죠. 예. 근데 4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찧었다고 염증이 소염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염증이 생겼다고 MRI 찍는 경우도 있는지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으니까 방송을 듣는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문자로 카톡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계 총수 간담회를 둘러싸고 이재용 부회장 쪽과 특검이 재판 중에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부회장 쪽은 특검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총수 간담회도 다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특검 쪽에서는 이번 간담회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진행된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안가에서 비밀리에 이뤄졌다라면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요,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측의 나름의 대담한 논리죠. 그런 정황도 있고 라고 하거든요. 일베가 ZK를 모델로 한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아요. 거의 완전히 실제. 그리고 일베 하는 분들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에 가서 강연 듣고 뭐 이런 네, 행사도 그렇죠. 있었죠. 속칭 시계도 얻어왔었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정보기관이 대놓고 이런 ZK를 모델로 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커뮤니티를 불러서 관계를 맺고 어쨌든 그런 일베를 하라고 그러면서 일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주 본다는 얘기죠. 예. 네, 굉장히 노인층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말인데요. 정치인으로서는 참, 예. 정치인은 아니지만, 예. 본인이 학자인데. 예. 근데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가지는 자리의 무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도 유저라고 봐야죠. 이런 용어를 다 안다는 건. 본인 스스로. 대단합니다, 이분의 활약상이. 일배를 하라고. 예. 보통 정치인들은 일배까지 하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웬만한 예. 극우 정치인도요. 일별로 하라. 훌륭한 분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목 한두 개 정도 네. 정리해 주세요. 예.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실 이전하는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경향신문 기자들이 가서 만났는데요. 이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추선희 사무총장이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 접자는 얘기 나왔지만 끝까지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원래 지난 보수 정권 때는 이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정부 지원 받는 거 아니냐 라고 공세를 취하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정부 지원 안 받는다 우리는 돈 객출해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라면서 막 예, 통장 회비로, 예. 통장 뿌리고 그런 보도하는 언론사 앞에 가서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린 돈 한 푼도 안 받는다고.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을 접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소속돼 있는 어르신들이 무슨 소리냐 10년간 해왔는데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무실을 좀 옮겨서 하기로 했다라는 게 추선희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어버이연합의 탄생 즈음부터 지켜본 저로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부 지원이 끊겨서 활동을 못한다고 말하는 걸 처음 보고 예. 처음에 이제 다음에 카페로 시작했거든요. 예. 물론 뭐 다음 카페는 껍데기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정부 사이드에서 그 정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예. 누군지는 알 것도 같습니다만 거기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초반 한 1년 반 2년은 카페 오프라인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면 최소한 카페 100명을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페 오프라인에 100명, 200명이 모이는데 카페에는 회원이 10명이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저는 맨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서 모아서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카페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글 쓰는 사람이 1명, 2명 뭐 조회수 5 뭐 이랬거든요. 네,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도 관제 데모 지시한 의혹받고요.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법 처리 방향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0초 정도 더 있다고 하네요. 아마 박봉계 의원이 연결이 금방 안 되나 봅니다. 하나 정도 더 하죠. 예. 네,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요. 연결됐다고 하는데 예, 그냥 예. 하죠. 예. 예, 미국 백악관에서 권력 투쟁이 한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경질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이거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싸운 거죠. 예.
심지어 트럼프가 파리 잡으라는 호출까지 했다라는 비서실장의 폭로까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보고 자기 방에 와서 파리 좀 잡아라. 파리 다닌다고. 그 사람이 잘린 거고 홍보수석에 해당되는 사람이 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정말 가관입니다. 비서실장을 비행기 같이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잘랐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잘렸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다가 올린 겁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미국 소식은 이번 주에 한번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기 난리 났거든요. 지난주 한 주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할 만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판결문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판결문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합니까? 전문가로 볼 때? 네, 판결문을 좀 입수를 해서 정독을 좀 해보니까요. 예. 일단 그 이번 판결의 그 기초가 되는 헌법적 원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원리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권의 문제라든지 법치주의, 또 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가 선고를 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판결문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있다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한 재판부는 아닙니다. 이 재판부. 네, 그렇죠. 이제 물론 공소장에는 이제 공범 관계가 있다고 이제 명시돼 있지만 굳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네. 그래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런 취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적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거를 이유로 무슨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거든요. 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그래서 차별한다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의 기본 논조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봐주십시오. 기본 논조가 원래 헌법은 좌든 우든 기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네, 진보든 보수든 그거 불법이 아닌 한 정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적 정신인데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은 보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대통령이 보수를 더 많이 지원하고 진보 진영 쪽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인데 그중에 예술이 책임 심의위원 선정 부분이나 또 문예기금 지원 부분, 또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사업에서 지시하는 것은 이제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또 해놨습니다. 서로 충돌하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보수를 밀어주고 진보를 억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판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은 네 대목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부분, 예술위의 책임 심의위원 선정에서 차별을 합니다. 예. 또 한 부분이 있고, 예. 문예기금 지원에서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영화제 지원 또는 영화관 지원에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된 차별,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종도서 선정 부분은 철저하게 절차 위반 측면을 부각시키고요. 예. 나머지 세 부분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다르게 좌파라는 이유로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앞뒤가 분명히 안 맞네요. 자체적으로도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썼던 논리하고도 좀 배치되는 그래서 좀 판결이 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좀 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해했고요. 예예.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범이 안 된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오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무죄라는 그런 취지로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소위 이제 공소장의 공범으로 열거가 돼 있지만 당해 재판부의 당해 피고인은 아니에요. 당해 네. 재판부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뭐 공범 여부를 뭐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요즘에 관행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뭐 몇 장을 들여서 열거를 판단을 해놨는데 그 판단을 해놓은 근거도 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수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네네. 소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 불렸던 그 약칭인데요. 대수비에서 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 재판부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시에 보고 받은 거를 다 네. 인정을 하는데 공범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를 표방했고 그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좀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이런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네요. 예.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리고 또 이상한 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 그렇게 길게 언급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정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말고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른 피고인들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나 조윤선 또 김종덕, 김상률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와 환경 영향 평가 유지, 투트랙 대응을 했고 보수 진영은 언제나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강력 규탄, 사드 즉시 배치, 한미 공조 강화. ICBM 사드로 못 막습니다. 미국에 떨어진 ICBM을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어떻게 막나요? 그리고 한미 공조는 왜 사드로만 해야 합니까? 여태 우리가 미국서 사들인 무기들은 다 뭔가요? 지난 10년간 36조어치 미국 무기를 사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 1위국도 했죠. 그리고 우리와 북한 간 미사일 전력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우리 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릴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한 1990년 당시 이미 북한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으로 2000km, 이제는 10,00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를 겨우 800km에 묶어뒀죠.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면서 내건 명분이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자기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하는 사드를
한국 땅에 들이고 있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수출품 뭐라도 하나 더 사주나요? 사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 그건 따져보는데, 그런데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무기 하나로 북핵이 다 해결될 것처럼, 무기 하나에 한미공조가 다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네네. 월요일이 되면 기운이 나십니까? 아니면 또 월요일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뭐 대부분이 월요병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굉장히 힘이 없으신데요. 힘이 있어요. 자, 또 북한 미사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예.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예. 핵 보유 양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예.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게 북한의 위험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 뉴스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역시